자, 이제 섹션 2 데이터 베이직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서는 분석 툴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 매트릭스, 데이터 행렬과 다양한 데이터 용어를 예를 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표현하는 주요 용어인 observations, variable, 그리고 데이터 매트릭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클래스룸 서베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룸 서베이에서는 이제 기초 통계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설문조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응답 데이터가 저장된 해당 변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젠더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자, 메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extrovert에서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뭐 이런 건데 뭐 외향적이라고 할게요. 뭐 그냥 중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leep 해가지고 how many hours do you sleep at night on average 해서 몇 시간 정도 자냐 여기서 보면 how many hours라고 했으니까 이제 숫자로 적어줘야겠죠. 대략적으로 저는 7시간 정도 자니까 7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edti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대 몇 시에 가냐, 자러 몇 시에 가냐, 그럼 the time when I want to go to bed 해서 자고 싶을 때 이렇게 쓸게요. 물론 데이터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분석이 안 돼요. 자, 네 번째 country, how many countries have you visited? 몇 개의 나라를 대략적으로 가봤냐? 전 대략적으로 적을게요. 20개. ish. 그 다음에 dread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스케일로 적어라. 1에서 5점 스케일. 저는 하나도 안 두려운데 1이 도대체 스케일이 낮은 건지 두려워하면 5로 적어야 되는지 1로 적어야 되는지 좀 모호하긴 한데요. 1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상하게 답변을 일부러 한 거거든요. 이게 질문이 약간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그래요. 네, 정형화된 포맷에 맞춰서 작성하게 만들고 싶으면 질문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지를 주는 게 좋겠죠. 보기, 메일 혹은 2번, female. 이 중에 골라라. 안 그러면요, 이게 영어로도 쓰는 사람이 있고요. 한글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언어로 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정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중간 이런 식으로 쓰면 데이터 분석도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스케일로 해서 introverted 해서 내성적인 게 1이고 extroverted 하는 게 10이라고 하면 중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스케일로 표현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1번 intro, 2번 extra 이 둘 중에 골라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세 번째도 7, 뭐 이 정도는 괜찮고요. 뭐 이것도 사실은요 정수로 써라 혹은 실수로 써라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전 7이라고 이제 정수로 쓰긴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1.1, 2, 3, 4, 5 이런 식으로 장난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bedtime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주관식으로 썼는데 이것도 사실 쓰면 안 되죠. 이것도 정확하게 정수로 써라 하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ish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몇 개의 나라를 썼는지 이거는 사실 실수로 쓰면 안 되죠. 뭐 20.5개를 갔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0.5개 나라를 방문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 있죠. 적어도 하나는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수로 쓰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드레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이 지금 드레드가 그러니까 무서움이 가장 높은 건지 혹은 가장 낮은 건지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것도요. 1.1, 1.2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로 써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행렬이 보이시죠? 이걸 우리는 데이터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행렬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observation은 여기 있죠.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내부 안에 있는 행렬 안에 있는 수치들이 observation, 관측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써드리면요. 이게 관측치라고 하고요. 이 전체가 관측치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여기 컬럼 해서 여기 열이요. 우리는 variable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observation unit이라고 불러요. 여기 아이디가 있죠? 1번 스튜던트, 2번 스튜던트, 3번 스튜던트. 물론 어느 경우에는 이름이 들어오기도 해요. 뭐 여기는 존, 여기 뭐 메리, 스미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혹은 케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 전체는요. 우리 관측치, observation, 그 다음에 행은요. 케이스 혹은 observation unit 혹은 아이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럼, 열은요. variable, 변수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와 그 구성 요소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열에 해당하겠죠. 자, 베리어블들은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로 관측되는 변수 해서 numerical variable이 있고요. 숫자가 아닌 케이스 해서 이게 categorical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서 뭐 어느 색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빨강이요. 그 red라고 표현할게요. 혹은 어떤 사람은 blue 이런 것도 되겠죠? 어떤 사람은 뭐 yellow. 자,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수치화할 수는 없죠. 사실 뭐 RGB 코드 하면 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주관식으로 받으면 우리 카테고리컬 데이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숫자형 데이터도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continuous 연속형.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속하지 않은 이산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대표적인 연속형 변수는요. 키가 몇 센치입니까? 뭐 170, 170.5, 170.56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키 그리고 이쪽이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뭐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몇 살입니까? 당연히 이제 정수형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게 이산형이거든요. 그럼 나이는 이산형인가? 실제로 우리 생일까지 다 따져보면 이제 실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는요, 우리 continuous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근데 discrete variable은 설명드린 것처럼 정수 형태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the number of car accident 해서 교통사고 건수. 하루에 교통사고가 몇 건 일어났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 0.5건 이거 말이 안 되죠. 뭐 평균적으로 0.5건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몇 건 일어났습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정수로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클래스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인원수를 할 때도 0.5명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이메일을 파운드가 number of의 약자예요. abbreviation. 그다음에 이메일을 하루에 몇 건 받습니까? 이것도 한 건, 두 건, 세 건, 뭐 이런 식으로 받겠죠. 물론 0도 포함이 되죠. 자, 그리고 카테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케이스고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regular categorical data, 두 번째는 ordinal. ordinal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regular categorical은 순서가 없는 경우죠. 순서가 없는 경우. 자, 여기 잘못 썼네요. 자, 순서가 없는 경우 여기 위에 표현한 것처럼 색상 같은 경우에 뭐 레드가 블루보다 더 좋은가요? 혹은 블루가 옐로우보다 더 나은가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색상.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성공 실패라고 할게요. 뭐 성공이 항상 좋냐? 실패보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도 뭐 순서가 없죠. 어떤 퀄리티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요. 찬성 반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제 regular categorical variable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순서가 있는 경우는 또 뭐 있을까요?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은동 이런 게 있죠. 물론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이제 디스크리스로 갈 수도 있는데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요. 금메달은요. 은메달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진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요. 은메달은 동메달보다 더 낫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ordinal variable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또 학점도 여기에 속해요. 학점도 보시면은 뭐 A 플러스, A 제로, 뭐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물론 이걸 우리가 수치화는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이게 4.3, 이거는 4.0. 그러면 이쪽은 3.7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디스크릿인가 사실은 연속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정수형으로 표현되냐? 물론 정수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A 플러스는 10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거는 9로 생각을 하자. 이건 8로 생각하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점은요. ordinal variable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제 numerical variable, taking a wide range of the numerical value 해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수 혹은 뭐 정수가 있는데 실수는 사실상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모든 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wide range 안에서의 어떤 숫자의 형태를 데이터를 갖는 변수가 이제 numerical variable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categorical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 게 그게 레벨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받았다고 할게요. 2번 이 사람은요 은메달을 받았다고 할게요. 3번 동메달, 4번 또 금메달, 5번 뭐 금메달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금이 총 3명 있죠. 은도 1명 있고요. 동도 1명 있어요. 이 금, 은, 동 각각의 컴포넌트를요 우리 레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변수의 분류법을 방금 배웠던 이 데이터 매트릭스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변수, 젠더는요, 지금 이 안에 있는 형태를 보니까 메일, 피메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만 들어오게 되죠. 자, 이게 숫자인가요? 아니죠. 숫자가 아니니까 이제 categorical variable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게 ordinal이냐 아니냐, 이거 순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regular, 이제 categorical variable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변수는 이제 sleep이에요. slee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정수만 있는 건 아니죠. 네, 5.5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numerical에서도 이제 continuous variable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bedtime 같은 경우에는 12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숫자형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게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실수, 정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 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카테고리컬로 보는 게 맞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후가 있죠. 10시 10분이 10시 20분보다 빠르죠. 10시 뭐 50분은요. 당연히 12시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서 bedtime 같은 경우에는 categorical variable, 그 중에서도 ordinal variable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개국을 돌아다녔습니까? 방문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정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numerical, 그 중에서도 discrete 혹은 count variable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드레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 사이에 있는 어떤 스케일을 골라라 했는데 이 데이터 매트릭스만 딱 봤을 때는 정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정수밖에 없긴 한데 아까 금은동 여기에 이거랑 비슷해요. 1, 2, 3, 4, 5 중에서 순서가 있고요. 이게 숫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게 numerical 안에서도 discrete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 보통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요. categorical variable 그 중에서도 순서가 있는 ordinal variable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석에 따라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dread 이런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numerical로 두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텔레폰 에리어 코드 같은 경우에 우리 국번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국번은 888이죠. 이 888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 중에 어떤 타입일까요? 이거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곳에서는 원래 927이었어요. 근데 지금 학교는요 888이에요. 둘 다 숫자형이죠. 그럼 뉴메리컬인가요? 뉴메리컬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나요? 927, 뭐 927번째 동이다. 여기는 888번째 동이다. 뭐 이런 게 없죠. 어떻게 배정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카테고리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927에 살면 요 동에 살면 888에 있는 동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까? 뭐 이 지역이 가치가 더 좋습니까? 혹은 가치가 더 떨어집니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잘 모르겠죠? 사실 그래서 ordinal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categorical이다 해서 C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에 관련된 설명을 다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 섹션이 지금 아래에 있는데요. 이제 relationship among variable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원들은요, 많은 경우에 2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찾는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4가지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뭐 어떤 한 카운티, 미국에서 이제 카운티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지역의 주택 소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해당 카운티의 다세대 구조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경향이 있습니까? 그 질문은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꿔주면요. 사람들이 주택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에 삽니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개인이 소유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파트는 거의 다 렌트를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아파트에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게 주택 소유율이 낮으면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와 같은 이제 멀티 유닛 스트럭처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예는요. 카운티 평균 인구 증가율과 중위 가구 소득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가 많아지면 중위 가구 소득이 증가합니까? 낮아집니까? 이런 질문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혹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까? 소득 측면에서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 어떤 카운티의 중위 가구 소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위 교육 수준이 중요한 요소인가요? 여기는 프레딕터가 어떤 것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팩터인가요?를 물어보는 이제 단어예요. 당연히 이제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에듀케이션 레벨이 올라가면요. 인컴이 올라가길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 만약 둘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돈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공부 안 해도 되죠. 네. 네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GPA, 즉 이제 학점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절대 시간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학점을 많이 높게 가져가고 싶어요. 보통 A 플러스, 뭐 A0 이상을 다 가져가고 싶어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까? 혹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GPA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관계를 찾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자, 이러한 연구 주제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사이의 관계를 찾는데 그 분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두 번째 예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요약해 놓은 산점도 혹은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예는요. 카운티 평균 인구 증가율과 중위 가구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튼 간에 population increase와 이 median household income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아래 X축이요. median household income 소득이고요. 저기 Y축이 population change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정확히 몇 개의 포인트, 몇 개의 observation unit, 케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아 보이죠. 산점도 보면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것만 보면 household income이 늘어날 때마다 population change가 이제 늘어나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죠. 자, 이렇게 둘 간의 양의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positive association이 있다. 이런 upward trend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색깔 바꿔가지고 이렇게 negative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산점도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downward trend가 있으니까 negative association이 있다. 두 변수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할 건데 산점도를 봤더니 그냥 동그라미가 나와요. 아무 경향성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해서 uncorrelated 상관성이 없다 혹은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independent하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네 번째 예 소개하도록 할게요. GPA랑 공부 총 시간과 뭐 비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X축은요. 1주간 몇 시간을 공부했는가 이거에 그러니까 X축이고 공부 시간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엔 GPA GPA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A뿔까지 있어서 이제 4.3도 허용이 되는데 외국 대부분은 A뿔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에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교도 아마 4.0에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분석해 봅시다. 공부 시간이 많아지면 학점이 높아지나요? 여기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게 이쪽 파트가 데이터가 너무 없죠. 그래서 이쪽 파트를 좀 제거를 해서 보면 이쪽이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가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그래도 한 이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약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죠?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이 있어는 보이는데 아까처럼 이게 뚜렷해 보이진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계적 분석 툴을 이용해서 진짜 상관관계가 있는지 포지티브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요. 우리가 항상 이 데이터를 당연히 신뢰를 해야겠지만 데이터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미국 대학교 대부분 4.0이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점 하나가 4.0보다 훨씬 높이 있어요. 뭐 4.3일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럼 이 대학 여기는요. 이것만 SNU에서 온 거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연히 이제 다른 성질의 샘플을 뽑힌 거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다 같은 학교 혹은 같은 국가에서 왔는데 이 학생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분석에서 빼주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공부 시간 양만 봐도요, 여기 70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약 60시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따져보긴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이제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학생들은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어떠한 무슨 특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의심은 해봐야 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항상 데이터 포인트 중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번 봐야 된다. 우리가 트렌드를 찾는 거 다이렉트로 찾으면 좋을 수 있지만 데이터가 그거는 굉장히 클린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앞서서 해야 되는 건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이걸 해줘야 됩니다. 프로세싱이라고도 하고요. 그 앞에 프리를 붙여서 전처리 이 과정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눈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툴들이 또 있습니다. 전처리하는 툴들. 자, 이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GPA 4.0 이거는 데이터 에러 혹은 입력 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수가 2개 주어지면 두 변수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두 변수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설명 변수가 되고 어떤 것이 반응 변수가 되는지 그리고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가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요. 이제 설명 변수 explanatory variable 이쪽은요. 스캐터 플롯에서 x축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반응 변수 response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축에 들어가겠죠. 여기 x, y.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클라우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설명을 어떻게 해요? x가 뭐 1 증가하면 y가 1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마치 x가 증가하니까 y가 증가하는 인과관계처럼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실상은요, 이 데이터는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 인과관계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인과관계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아래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번에 y축을 여기다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x. 자, 거꾸로 얘기하면요. y가 1 증가하면요. 데이터는요. 똑같아요. 모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생기겠죠? 한 점 더 찍어보면 y가 1 증가하면 x가 1 증가하더라.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와요. 약간의 디비에이션, 차이, 변동성은 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산점도를 이렇게 그려내면 y가 변하니까 x가 증가하더라. 같은 데이터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산점도를 통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 변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르고 설명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하면 이제 설명 변수는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통제 가능. 대표적인 게 약이죠. 제일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에서 했던 거 어떤 그룹에는 약을 주고요. 어떤 그룹에는 약을 주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 변수 혹은 우리가 관측 가능해야 돼요. 관측이 용이한. 그리고 반응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관심 변수라고 불러요. 타겟 베리어블. 저는 이제 앞선 케이스 스터디에서 관심 변수는요.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거였죠. 그런 경우에 이제 response variable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mild effect라고 해요. 실제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은 어떤 관계성이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도 데이터 내에서 그게 인과관계를 나타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 변수가 response variable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설명 변수가 변하면 반응 변수가 변하더라. 이건 관측하는 거고 설명 변수가 변하면 무조건 y가 변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아래에 있는 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거든요. 이제 explanatory variable이랑 response variable 둘 간에
causal relationship은 애초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positive association과 negative association, 연관성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연관성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orrel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 그래서 연관성은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상어한테 많이 물리더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아이스크림 판매량 그리고 Y축이 여기 shark. 자, 그러면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샤크 어택도 횟수도 이렇게 늘어나더래요.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거죠. 혹은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피가 달아져서 상어가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잘못됐죠. 그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둘 간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어요. 실제로는요. 언제 아이스크림 많이 먹죠? 여름에. 사실 temperature 혹은 summer 이냐 아니냐 이펙트가 있고요. 썸머가 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썸머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들어가요. 바다에 들어가니까 상어한테 물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가 있죠. 실제로는 인과관계는 이 썸머에서 둘은 찾아야 돼요. 하지만 썸머가 오면 아이스와 샤크가 둘 다 올라가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 자체는 찾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있어야지 분석이 가능하죠. 이 데이터를 얻는 두 가지 방법, observational study 그리고 experiment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1번, 저기 2번. 자, 1번은요. 다른 이름으로는요. 이제 그냥 바라보는 seeing data라고도 불러요. 그리고요. experiment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실험이죠. 실험은 당연히 controlled 해서 이제 통제 가능이 주요한 특징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해서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doing data라고도 부릅니다. seeing data는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다시 보면 데이터가 이제 발생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survey. 그냥 문제를 주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답변을 하는 구조죠. 뭐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에겐 약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약을 안 주고 하는 뭐 이런 통제된 환경이 전혀 없는 거고요. 대부분의 빅데이터가요,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연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것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뭐 약을 예로 들면 어떤 사람들이 약을 복용한 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만성 피로 증후군 아까 설명드렸던 그 증후군에 걸렸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우린 몰라요. 그냥 계속해서 데이터를 얻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변수 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연관성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보여주기는 여기 뭐 캔낫이라고 썼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거지 불가능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여기 쓴 것처럼 이제 통제 가능한 두잉 데이터예요. 즉,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약을 주고요. 트리트먼트 그룹, 한쪽은요 컨트롤드 그룹, 대조군, 약이 없는 그룹. 이런 식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얻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연구원이 이제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 그래서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실험을 해서 얻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인과관계를 찾는데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ssociation이랑 causation, 그러니까 인과성, 그 다음에 연관성이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두 변수가 이제 연관성이 있으면 우리 associated variable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dependent variable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통계학에서는 주로 우리 dependent variable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ML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근데 많은 경우에도 이제 associate variable 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두 개 다 아시는 게 좋아요. 특히 기초통계학 시간에서는 새로 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단어를 외우는 거죠. 지금 이 기초통계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러한 단어들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변수가 만약에 associated 안 돼 있는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스캐터 플롯 그려봤더니 둘 사이에 어떤 트렌드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요. 우린 independent 혹은 uncorrelated 라고 부릅니다. 독립적이고요. 상관성이 없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independent가 훨씬 강한 언어예요. uncorrelated는 약간 순화된 거죠. 그거 나중에 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인과성은요. 이 연관성은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고요.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으면요. 연관성이 항상 눈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거는요. 거의 이제 randomized experiment에서 무작위 실험에서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요새 추세는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사실상 핵심이잖아요. 뭐 핵심이 아닌 파트들도 있죠. 근데 ML에서는 사실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빅데이터들을 해서 정보 양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기를 원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ausation, 인과관계를 찾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이제 무작위 실험에서만 찾는 건 아니고요. 요새 또 하나의 파트가 이 빅데이터에서 어떻게 통제된 환경이 아닌데 우리가 변수들 간의 causation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산점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포썸이 이제 주머니 쥐거든요. 이제 주머니 쥐의 머리와 두개골 길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헤드 랭스가 길어지면요. 스컬 위드 너비도요. 이렇게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거를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pward trend. 전 개인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positive association. 저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진 않고요. 통계적으로는 그냥 positive relationship이 있다. 뭐 앞서서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과거부터 비슷한 이런 트렌드를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는 이 세 번째를 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안 쓰는 것뿐이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주로 쓰시겠지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표현하는 그 방법들을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요. 이제 A부터 한번 볼게요. 머리 길이와 이제 두개골 너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인디펜던트합니다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positive relationship이 있죠. 그러니까 A는 틀렸다. 두 번째, square width와 head length는 negatively associated, 그러니까 반대로 downward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누가 봐도 upward죠, 이건. 물론 이렇게 그림만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명확한 케이스를 일부러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뭐 여기만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네거티브하다라고 뭐 우길 수는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그런 케이스는 시험 문제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 툴을 써가지고 명확하게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는 longer head가 이제 skirt이 더 wider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상 여기 positive relationship이 있다고 했지만 이게 인과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C는 잘못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wide skirt이 헤드가 길어지는 것을 초래합니다. 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산점도를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런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head length와 skirt width 사이에는 positively associated 뭐 이런 positive relationship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2번을 고르시면 돼요.